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 가상자산의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골드,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정말로 성립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AI와 크립토와의 접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시너지,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10만 불이든 8만 불이든 12만 불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좀 사는 게 좋지 않나. 3년 내에 50만 불 정도 보는 것은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50만 불이면 우리 원화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7억 정도, 그 정도가 3년 내에 얼마든지 뭐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2억 돌파 전망에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회사들까지 요즘 뭐 하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윤수목 대표님 모시고 지금 시장 어떤 흐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유리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한 10여 년 트레이딩과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했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크립토 시장에서 제품 개발도 하고 운용도 하고 리서치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2025년 6월 지금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기관들이 그 비트코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그럼 개인과 기관의 거래량, 약간 수급 현황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작년부터 현물 ETF라든지 또 상장 기업들 비트코인 매수세가 좀 심화되면서 개인들은 아무래도 좀 그 파는 쪽에 가까워지는 면이 있고요. 기관들이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개인들은 좀 가격이 오를 때 매수하고 빠질 때 팔고, 좀 이런 면이 좀 사실 있어요. 이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도 좀 있는 모습이거든요. 신고가 돌파하면 매수 들어오고, 뭐 개인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들이 좀 계속 마켓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 반면 기관들은 조금 길게 보고 꾸준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기관 간에는 그런 어떤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 약간 고래들의 매도 패턴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래들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고가 근방이 되면은 좀 줄이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약간 기관들의 어떤 매매 패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등급 하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기존에 다른 대표적인 신용평가사 3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키 맞추기를 한 정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시장 임팩트가 사실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등급 하향 자체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시장이 뭐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시장도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없었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고요. 또 크립토 마켓 또한 그래서 뭐 충격을 크게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좀 다행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걸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예를 들어 뭐 피치라든지 S&P라든지 이런 데서 새롭게 또 등급 하향을 만약에 낸다면은 그때는 금융시장이 반응을 분명히 할 거예요. 예, 과거에도 첫 번째 조정 때는 시장이 좀 심각하게 반응을 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크립토 마켓은 일단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면서 같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이벤트의 이면을 보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거든요. 그것은 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 받았다가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약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향후 비트코인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으로 축적하겠다 그런 것은 이제 작년에 이미 비트코인 액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냈던 법안에서 이미 먼저 나왔던 바이고 그것은 연방 정부였고 지금 이제 주정부 단위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 곳들이 몇 개 주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하게 뭐 비트코인을 좋게 본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 저는 이제 이걸 리레이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하게 이제 가상 자산의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골드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정말로 성립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고 또 사실 그 축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매력을 방어하는 목적이거든요. 주정부에 가지고 있던 그 예산들의 구매력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축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약간 미국의 다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나요? 예,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도 있고 내부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들리는 바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2025 베가스에서 파키스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축적하겠다 그런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국가들 중에는 그렇게 벌써 선언하는 국가들이 좀 있다. 그러나 이제 G7 국가 같이 좀 큰 국가들 그런 곳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아직 하는 곳은 없지만은 모르긴 모르지만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도 좀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단지 이제 외부에 그 리포팅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약간 전통 금융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의 디커플링 논의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표님은 현재 비트코인을 독립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우리가 자산 간의 가격의 움직임을 상관관계를 분석을 좀 해보면은 뭐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더라. 증시가 빠지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은 거죠. 근데 반면 증시가 하락하는데 가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른다거나 좀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긴 시계를 가지고 비트코인과 금융시장과 그 주식시장과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사실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정도로 상관관계가 장기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좀 낮은 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들은 시기적으로 막 커플링 됐다. 커플링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디커플링은 다르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시기에 따라 가지고 항상 그 얘기들은 나왔다가 또 다시 잠잠했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디커플링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최근에 우리는 또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되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또 비트코인도 지금 최근에 네. 오늘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거의 신고가 금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또 동조화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해야 합니다. 예. 또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빠질 네네. 수 없는 게 이제 6월 대선 결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암호화폐 관련 정책 내용이 있을까요? 많죠. 예. 지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 외에도 김문수 후보라든지 뭐 이준석 후보들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좀 그 긍정적이거나 좀 그 적극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되든 이 크립토 마켓에는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적극적이고 뭐랄까요 좀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그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의 어떤 그 공약이었는데 실제로 되셨죠. 그러면서 증시에서도 이미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막 치고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공약들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빨리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있었고 저 STO에 대해서 법안 마련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또 검토하겠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검토라고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거의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전반적인 어떤 제도화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의견을 계속 견지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립토 친화적인 어떤 국가로 변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하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예. 제일 뭐 기본적으로 하던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약들이 실현이 되면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네, 호재로 작용하죠.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있죠.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그 크립토 자산들이 글로벌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좋은 공약들이 관련한 친화적인 공약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뭐 강하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단 국내 상장 기업들이 이런 크립토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펼친다거나 이렇게 함에 있어서 좀 기회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또 법인 계좌 같은 것들을 이제 허용하는 것이 좀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기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특정 코인들의 가격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적극적인 크립토 정책에 의해 가지고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들이 많고 또 일부 기업들은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리딩할 약간 핵심 트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핵심 트렌드, 좀 중요한 트렌드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이제 크립토 시장에 작년부터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통과된 게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작년 말 즈음에 이제 확정된 부분인데 회계 처리,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기존에 무형자산으로만 반영할 수 있어서 손상 차손만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익 난 부분들을 그대로 페어밸류로 반영할 수 있게 회계 처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을 샀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그 이익이 난 부분이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났을 때는 반영을 못하고 손실 났을 때는 손실 난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막 적자 기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취득하는데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기업들, 기관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게 하나의 좀 중요한 트렌드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잠잠해졌지만은 역시 AI입니다. AI와 크립토의 어떤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특히 AI는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는 에이전트 단계로 들어가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에이전트의 어떤 의지에 따라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크립토와 AI의 결합은 아주 강력한데 이것은 아마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 가지고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AI와 크립토의 어떤 접목으로 인해 가지고 펼쳐질 어떤 변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중요한 테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기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들을 이 크립토 어떤 신으로 코인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주식이나 기존의 채권 같은 증권들을 코인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 다 통칭해서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그거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AI와 크립토와의 어떤 접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시너지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RWA나 레이어 2 같은 신흥 트렌드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WA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스탠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SEC 규제 당국에서부터 지금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TF 만들어져 가지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증권이고 뭐고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국의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일본이라든지 그 다른 국가들이 거의 규제 방안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들이 되고 난 이유가 주식이나 채권들이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것들은 좀 시도가 많았는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이제 시도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리얼월드 에셋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한 내년쯤이 아닐까 싶어요. 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이제 그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고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테마가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레이어 2,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뭐 베이스가 그래도 좀 선전하고 있지만은 조금 활동성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 비트코인이라는 느낌이 계속 저는 드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마켓에 비트코인이 전체 크립토 마켓에서 이제 도미넌스 60%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화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거의 90%에서 95%를 비트코인이 거의 우지하고 있다. 특히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 관심사가 비트코인에 다 집중돼 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장 기업들이 크립토 관련해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은 전부 거의 95% 이상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뭐 비트코인을 축적하겠다거나 관련된 거래소를 하겠다거나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거나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물론 뭐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서클도 상장하고 했지만은 대부분 한 90% 이상이 비트코인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포커스가 좀 더 많이 주어지는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조금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 향후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이제 대표님은 100%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있습니다. 예, 결제 수단이라는 거는 결제 수단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제 수단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만족이 돼야 될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결제와 관련한 인프라가 일단 구현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속도도 좀 빨라야 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조금 가볍게 거래할 수 있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하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다 혹은 인플레이션 해칭하기 위한 자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100%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결제 수단으로서는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일단은 쓰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인프라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충분히 조성되면 결국엔 또 비트코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기승전 비트코인인 단기적으로 뭐 결제 수단이 되겠냐라고 하면은 3년 내에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15년, 20년 뒤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 또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 거래량도 코스피를 넘어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거래량이 많이 늘고 하는 거는 확실히 변동성이 있고 마켓에 기회가 있다 싶으면은 자금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유동성이.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요번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지금 한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AI 뭐 크립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 이런 식의 어떤 내러티브로 뭐 일부 코스닥 종목들이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면 업비트 비썸의 거래량이 줄었어요. 반대로 막 크립토 코인 시장이 되게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막 리플 막 오르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또 유동성이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시장이 유동성이라는 게 뭐 마켓
주식 시장이다, 크립토 마켓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다, 뭐 채권이나 외환 시장이다. 뭐 유동성이라는 게 뭐 완전 제약 없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성격이 비슷한 자산들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좀 옮겨 다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특히 주식 시장과 이 크립토 마켓 코인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거래량이 너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때는 대체로 한국 증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예. 크립토 시장은 화랑되어 있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되게 좋지 않나요? 지금 좋죠. 지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업비트 빗썸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죠. 아무래도 또 우리 거래소 시장들이 알트코인 거래 볼륨이 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주시장보다 좀 뭐 재미가 없는 그런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또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투자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예. 뭐 7만 불, 8만 불까지도 조정 받았다가 왔죠. 비트코인이. 그 가격과 지금 10만 불에서 11만 불 근방까지 와 있는 가격을 비교하자면은 야 훨씬 쌀 때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긴 시계로 볼 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변동성이 좀 높은 편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10만 불이든 8만 불이든 12만 불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좀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대표님도 사서 모으는 걸 추천하는 스타일이시나요? 예.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좀 확실하게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약간 비트코인 투자자도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MZ 투자자와 중장년층 투자자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령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했지만은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좀 다르고 네. 또 뭐 40대 50대와 남성과 또 20대 남성 혹은 또 70대 남성 같은 남성 간이지만 지지하는 게 다른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MZ 세대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대 분하고 30대 초반 이 정도 연령대가 많을 겁니다. 예. MZ 분들의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령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애 주기상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아주 초기 단계의 캐시플로우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40대, 50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 뭐 자본 규모는 적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캐시플로우는 또 아주 초기 일부밖에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성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돈 잃는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네. 분명히 있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뭐 50대, 60대 혹은 뭐 이미 은퇴하신 70대 분들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 마켓 내에서도 좀 그렇게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MZ 세대들은 대체로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하게 되는 면이 좀 강한 편인 것 같고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비트코인 중심의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보면 알트코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향이 좀 그러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대형 알트코인 하더라도 대형 종목 위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게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홀딩 중에서 투자자들에게 더 유효한 전략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승률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변동성이 큰 자산이 트레이딩 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트레이딩을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 하기 전에도 트레이더만 거의 1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어떤 그 호흡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만은 트레이딩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게 좋아요. 그렇지만
저같이 이제 업으로 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트레이딩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네. 자기 본업이 있고 이제 그런데 짧은 호흡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그 코인들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변동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 변동성이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대부분 어려워요. 많이 빠지면은 이제 거의 이제 심리적인 좌절감이 와서 손절하게 되고 또 급등하면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막 올라갔을 때 더 사게 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익 실현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탁탁탁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물론 뭐 요즘에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뭐 호가를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보수로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수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를 좀 권하지 않는 편이고 그냥 장기 투자를 꾸준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럼 만약 대표님이 비트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약간 어떤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그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네. 디지털 자산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네. 저도 뭐 알트코인들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지만은 비트코인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을 건드리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크고 비트코인이 10배 오를 때 뭐 30배, 40배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알트코인을 하는 면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 대체제가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이 그 대체제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2배 ETF라든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전략을 쓰는 기업들이 좀 배수처럼 움직이는 면이 있고요. 또 메타플래닛처럼 훨씬 변동성 큰 종목도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상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받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는 없으면서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은 큰 면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더 선호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알트코인들이 재미가 없는 면도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배분한다면은 저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좀 가져가시고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나머지 추가적인 알파를 노리는 것은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하셔도 좀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러다가 본격적인 강세장이 와서 다시 신고가 벗기고 알트코인들 강세장이 확 와버리게 되면 증시도 전반적인 증시가 좋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 자체가 신고가로 확 가면서 다시 AI, 크립토,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 막 뜨고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형성된다고 하면은 알트코인 그 강세장이 올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때는 괜히 비트 중심으로 했다 이런 상황이 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비트코인 절반 이상 가져가고 왜냐하면 고민이 덜 할 거예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고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할 거라면은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네. 더 다양한 자산들을 다루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뭐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ETF 상품과 약간 현물 투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ETF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뭐 사실 ETF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왜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건 비트코인하고 가격이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비트코인 ETF를 하지 않아도 그냥 거래소에 가서 업비트나 비썸 같은 데 가서 비트코인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ETF를 선호할 이유는 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물론 ETF 중에 뭐 비트코인 2배로 움직이는 ETF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TF를 살 니즈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만 ETF는 상장된 증권이니까 접근하기가 용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거의 수요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는 그런 면이 있고 반면 현물 주식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관련 기업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정말 수십 개가 됩니다. 지금 뭐 채굴 기업부터 해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지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거래를
중개하면서 뭐 로빈후드라든지 이토로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또 최근에 서클이라고 스테이블 코인 제공하는 회사도 상장을 했죠. 이런 기업들은 이 산업 내에 여러 가지 기회들을 영위해 나가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그 성장성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트코인과 함께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도 약간 변화가 생겨야 될까요? 금리 인하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이제 조달 비용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을 하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서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면이 있고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떤 뭐 외부의 안 좋은 어떤 시그널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인하할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아,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서 인하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뭐 전반적인 위험자산 가격이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유럽에서 뭐 금리 뭐 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감안하자면은 그것이 나쁘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또 기준금리 인하를 최근에도 했었고 또 몇 번 더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기간에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만은 해석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투자자가 약간 리밸런싱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리밸런싱을 다른 자산과의 리밸런싱을 네. 할 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단히 좀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초기에 좀 많이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알트코인은 더 하락률이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알트코인을 거기서 팔아버리고 이제 그래도 확실한 비트로 가야 되네 하면서 마이너스 50% 90%에서 손절을 치고 그때 비트를 바꿔요. 예. 그리고 오르면은 비트코인만 들고 있다가 나중에 알트코인 강세장이 오면은 네. 이제 그때 내가 다 밑에서 정리했는데 엄청 많이 올랐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좀 반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주식이나 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고민 좀 덜하고 그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시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큰 조정이 왔어요. 그때는 똘똘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테니까요. 반대로 굉장히 강세장이야. 그러면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나 전반적으로 다 강세장이라면은 그때는 오히려 알트코인을 줄여야 될 때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그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크립토 주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크립토 주식들이 향후 수년에 걸쳐 가지고 버블을 형성할 걸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강세장이 올 걸로 보는데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 잘 줄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아마 뒷부분에 질문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을 축적한다고 이렇게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은 갖고 있는 지금 확보한 비트코인 대비해 가지고 되게 멀티플이 높게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기업이 있고 반대로 어떤 기업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밸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게 형성된 데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저평가인 기업들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천차만별인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좀 그런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은 그때는 이 기업들이 다 멀티플이 높아져 있을 거거든요. 예. 그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차분해진 상태입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이 축적 전략하는 기업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뭐 멀티플이 1.6 정도이고 현재 나브 멀티플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밸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게 1.6배. 그다음에 저 샘러 사이언티픽이라는 저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완전 저평가거든요. 근데 현재 그렇게 된 지 좀 됐습니다. 며칠째 지금 계속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거의 6배 정도로 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좀 천차만별인 거죠. 국내의 그 전략을 표방한다고 하는 비트맥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배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내는 조금 과열이 빨리 오고 그러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권 바뀌고 뭐 갑자기 상한가를 여러 개 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이것도 우리 시장이 이러니까 규제 당국이 또 그동안 그랬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생각이 좀 저도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예 어쨌든 닷컴 버블 같은 크립토 버블이 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닷컴 버블 때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닷컴 버블? 네. 닷컴 버블 때 무슨 닷컴으로 회사 이름만 바꿔도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크립토 버블이 우리가 가상자산 관련해 사업을 한다라고 딱 사업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저같이 크립토 업계에서 오랫동안 좀 일했던 사람을 갑자기 뭐 대표라든지 뭐 핵심 뭐 임원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네. 했을 때 그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확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약간 15년 전과 지금 시장 비교해 보면 어떤 음. 점이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15년 전이면은 보자. 지금 25년이니까 2010년이네요. 그죠? 네. 2010년이면은 네. 2010년이면 언제냐면요. 그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락 이제 채굴하고 그때까지도 사토시하고 몇 명만 채굴을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기술적 시도 비트코인이 뭐야? 누가 묻는다면은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 시도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정도였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달러도 안 할 때니까요 그때는. 네. 제가 오늘 점심 때 저희 이제 뭐 삼촌이랑 뭐 오랜만에 뵈가지고 삼촌이랑 점심 식사를 했는데 삼촌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삼촌이 이제 학자시거든요. 네. 바이오 쪽에 이제 학자신데 유학 가서 공부하시던 시절에 그 공부가 아니고 이제 그때 강의하실 때구나. 어떤 그 시절에 비트코인 1달러였을 때 이제 나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했어요. 저희 네. 삼촌은 뭐 이쪽은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좀 사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1달러도 안 할 때.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1만 불이잖아요. 네. 그럼 1달러 때 사줬으면은 1달러가 11만 달러가 된 거니까 말 그대로 그 11만 배가 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15년 네.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엔 기술적 시도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국가 단위 미국에서 연방 정부에서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법안을 또 내고 또 주정부에서는 그게 아예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실행 단계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그리고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막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막 하고 또 ETF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것들을 취득하고 있는 이거는 아마 15년 전에 사토시도 어쩌면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설마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상상만 했을 그것이 지금 현실화됐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죠. 네. 근데 또 앞으로 어떤 분은 뭐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어떤 분은 뭐 100만 달러까지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3년간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시나요? 휴지 조각이 되면은 저는 제가 청소 용역 업체 만들어서 그 휴지 조각을 다 쓸어 모으고 싶네요. 네. 그럴 정도로 휴지 조각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향후 3년이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제가 작년부터가 비트코인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많은 기관들이 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례도 좀 꽤 있을 것 같고 ETF에 잠겨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취득 분도 현재 지금 80만 개 정도인데 그때쯤이 되면은 200만 개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어떤 역할을 점점 더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쯤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금의 경우에는 한 11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 절반 정도까지 갈 수, 금이 한 20 트릴리언 될 것 같네요. 20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절반 정도 간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배 정도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한 뭐 50만 불 잘 됐을 때는 50만 불 정도, 지금 10만 불 좀 넘는 수준이니까 3년 내에 50만 불 정도 보는 것은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5배인 거죠, 그죠? 네. 50만 불이면 우리 원화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7억 정도. 그 정도가 3년 내에 얼마든지 뭐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방으로는 뭐 가장 월스트 케이스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있고 미국을 포함한, 사실 우리 경제 지금 좋아요라고 하는 경제는 사실 없거든요. 뭐 중국도 네. 어렵다고 하고 미국도 어렵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좋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좋은 분도 있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들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공황 같은 큰 침체가 온다는 거를 아예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3년 내에 만약에 온다면은 가장 월스트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약간 10년 후 비트코인은 세계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10년 후라고 하면은 디지털 골드로서 거의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가 지난다고 하면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리얼월드 에셋 같은 그런 테마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 기존의 금융 상품들이 토큰화 되어 가지고 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결국에 보게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금융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자연스럽게 그게 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가장 선호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고, 가격이나 형성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또 훨씬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요즘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요. 비트코인을 왜 기업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는 디지털 골드다, 이렇게 네. 좀 사람들이 인식하는 면이 많아진 것 같고요. 기업의 어떤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꾼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서 이제 재무 전략을 하면서 좀 다른 기업들이 차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여유 자금으로 사고, 또 자본 조달을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발행하거나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기업의 그 기업 가치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안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 디지털 골드로서의 어떤 매력도 느끼면서 동시에 이러한 어떤 조기에 축적하는 이런 전략들이 기업 가치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좀 따라하는 기업들이 조금 생기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뭐 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뭐 0.1%도 안 되죠, 사실. 예. 현재 그거 하고 있는 기업이. 약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약간 단순한 자산 배분 차원을 넘어서 약간 브랜드 마케팅이나 기업 정체성 전략으로도 활용된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 크립토 산업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뭐랄까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그 크립토 관련된 산업들의 그 기업들을 보면은 채굴 기업들이 한 뭐 10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하는 곳들, 뭐 거래 중개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있고, 지갑을 만드는 곳들이 있고, 또 그 외에 뭐 최근에 상장한 뭐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뭐 서클 같은 곳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이고 장기적으로 좀 그 사업이, 뭐 사업이라는 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호황 중이지만 그 와중에도 안 되는 기업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또 없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하던 방법을 그대로 좀 카피를 하면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 디지털 자산의 어떤 시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브랜딩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기업으로서 이제 시장하고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그걸 가장 먼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주목을 받게 된 건가요? 스트래티지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던 게 2020년도 여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처음 살 때만 해도 좀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죠. 기업에서 대규모로 샀다 이래가지고 그때 바로 멀티플이 좀 높게 형성됐었어요. 그랬었는데 21년도 강세장을 거치고 나서 22년도에 이제 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22년도 그리고 23년도 들어오면서 22년도가 이제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고 네. 또 22년 그 5월 달에 있었고 그다음 또 11월 달에는 그 FTX 파산하는 사태도 있었어요. FTX 거래소가. 그런 과정 거치면서 사실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밸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저평가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적으로 축적해 가면서 기업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산 증인처럼 보여줬어요. 멀티플이 높을 때는 그 헤지펀드들이 막 공매도를 막 해가지고 그거하고 또 이런 다투는 모습도 있었고 또 굉장히 저평가일 때는 또 그게 저평가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주목받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멀티플의 변화들을 직접 산 증인처럼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시비를 발행해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발행된 컨버터블 본드의 30%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부지만 다수의 시비 중에 상당 비중이 이 목적의 어떤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변이 좀 많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스트래티지가 지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대략 제가 사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기업 가치가 한 30배 정도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3,000%죠. 네.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30배 정도가 올랐는데 실제 20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제가 봤더니 한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3배 이상의 아웃퍼폼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지금 보고 좀 주목하고 뭐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도 따라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도 여러 기업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뭐 우리가 뭐 한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좀 그러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막 다른 기업들이 따라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유행일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결국에는 저 기업은 유행에 따랐던 거네라고 나중에 평가받을 걸로 보이고요. 일부 소수의 기업들이 여기는 정말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이 산업에 그런 어떤 열정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같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든 오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좀 어려운 어떤 평균적인 매수 단가보다도 내려가고 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CB 발행했던 것들이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약에 겪게 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어떤 여정을 보일지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나가 떨어질 겁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비트코인을 축적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선언을 했다가 본업이 좀 어려워지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뭐 상환하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밸류보다도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아주 저평가 상태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스트래티처럼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기업이 멀티플을 다 받고 그렇게 막 비트코인 가격을 다 아웃퍼폼하고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가 메타플래닛의 사례이고 조금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가 있고 잘 안 된 케이스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다 따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이 보이는 앞으로 보이게 될 어떤 뭐 분명히 경기에 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주식을 살 때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할까요? 예, 이거 대단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보통 어떤 지금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스트래티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축적한 지가 대부분 1년이 안 됐거든요. 메타플래닛이 조금 그래도 된 편인데 작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된 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1년이 안 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본업들이 있어요. 본업들이 그래도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으면서 잘 영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잘 하면서 비트코인의 뭐 일종의 뭐 그로스 휠이라고 할까요? 자금 조달을 하고 기업 가치가 비트코인 취득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또 자금 조달을 하고 이 어떤 휠이 잘 좀 선순환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기업의 어떤 주주들의 어떤 구성이 장기적으로 이걸 할 구성인지 만약에 단기적으로 그냥 뭐 적당히 주가가 오르면은 팔고 나갈 주요 주주들이 그런 어떤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이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핵심 매니지먼트, 탑 매니지먼트, CEO를 포함한 혹은 이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이 어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열정과 어떤 30년, 40년 뒤에 포석을 가지고 하는 기업이냐, 그냥 단기적인 어떤 뭐 이거 하면은 메타플래닛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작년 4월에 이제 1년 2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가 얼마 오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50배 올랐어요. 예를 들어 1억 샀다고 하면 50억이 된 거예요. 네. 실합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60%밖에 안 올랐다면 70%가 약간 안 되는 66%가밖에 안 올랐어요. 예. 작년 4월 2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반감기 4월 20일이 반감기였거든요. 네. 23일인가 아마 메타플래닛 처음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1년 2개월 사이에 메타플래닛 주가는 50배가 올랐는데 네. 이거 엄청나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메타플래닛처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안 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메타플래닛처럼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되는 데가 있을 거고 택도 없는 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좀 해가지고 잘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20배, 30배 오르면은 팔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사실은 스트래티지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기업은 아닌 거예요. 한탕 해먹고 나갈 자금들이었던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투자자들은 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뭐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게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약간 이런 방식이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괜찮은 걸까요? 예,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방법인 게, 그 전환사채들이 이자율이 없이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대신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이 주어지는 거죠.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거를 매도해 가지고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기업 가치가 상승됐을 때 얻을 캐피탈 게인이 그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기대가 된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자본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CB들의 30% 정도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자금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는 당분간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마켓 또한 이런 식으로 좀 전이될 여지가 있다. 왜냐면은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전략을 뭐 따라하는 기업들이 국가별로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메타플래닛, 리믹스 포인트 같이 일본에도 그렇게 있고, 뭐 한국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프랑스에도 뭐 블록체인 그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국가별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좀 등장할 여지들이 있는 거고, 그들이 그런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이런 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예. 한국에도 그런 식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이제 생겼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전략 통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제 법인 계좌가 허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비트맥스라고 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 기업을 차치하고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멀티플이 한 4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차치하고 향후에 이제 제도적인 어떤 환경들이 되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또 과열될 때는 또 좀 과열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멀티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좀 소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으려면은 각 회사마다 그 본업을 잘 충실히 해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나요? 본업이 어느 수준부터는 별로 안 중요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MSTR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본업의 비중이 뭐 그 회사 전체 그 기업 가치의 뭐 한 1~2%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는 수준까지 이제 그 비트코인이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그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본업이라는 게 그 본업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해왔던 그 저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공하던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뭐 스트래티지의 어떤 사업 모델이 그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작죠. 근데 그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에는 어쨌든 본업에서 돈을 갉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상장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왜냐면은 상장 유지 요건들 중에 뭐 국내에서도 보면은 몇 년간 적자가 이어지면은 상장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약간 5년, 10년 뒤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업종마다 표준화될까요? 아니면 특정 산업군에만 국한될까요? 상당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점점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거든요. 다수의 기업들이 보면은 기존에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재무 전략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은행 거래만 하는 데가 있고요. 자금이 남으면은 MF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금융 상품들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도 하고 현금이 좀 여유가 있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원래 캐시플로우가 빡빡해서 별도의 금융 상품의 이런 익스포저를 갖고 있지 않던 기업들은 어차피 비트코인을 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업 그냥 충실하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현금이 잘 도는 기업, 뭐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사 같은 경우겠죠. 게임사 같은 경우는 또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어떤 방향성이 그쪽으로 산업 자체가 그쪽이다 보니까 이런 크립토 산업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자본 배분을 할 때 제가 예전에 헤지펀드 운용을 할 때 그 채권 헤지펀드 운용할 때 우리 고객들 다수가 게임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예. 그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게임사들의 캐시플로우는 현금 장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좀 있고 그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그 펀드들을 좀 익스포즈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좀 절대 수익 같은 걸 좀 원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채권형 헤지펀드 운용할 때 게임사들 자금을 좀 받아서 운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곳들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수행할 여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뭐 적게는 2에서 3%, 많을 경우에는 뭐 10%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게임사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산업도 현금 보유가 좀 여유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뭐 디지털 월드 관련된 그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좀 익스포저가 점점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향후에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 보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을까요? 오를 수 있겠다라기보다 네.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고 있는 기업 중에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샘너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여기가 꾸준히 지금 재무 전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시장과 소통을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몇 가지 어떤 그 개선점들이 있으면은 멀티플은 바뀔 수 있거든요.
또 채굴 기업들 중에도 보면 뭐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굳이 뭐 개별 기업을 언급하자면 그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윤수묵 대표님과 함께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여러분께도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됐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크립토 산업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저도 시도를 해보면서 느낀 바가 돌고 돌아 결국 비트코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빠른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뭐 비단 이런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 됐던 다른 뭐 주식이 됐던 조금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좀 계속 공부하고 접근해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읽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